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7월입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리해 보시죠. 먼저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와 IPO 제도 개선안이 시행됩니다. 금요일에는 아직 미확정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청약 경쟁률 996대 1에 빛나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죠. UNAI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또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하루 휴장하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6일에는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를 포함해 금융개혁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다음 날 7일에는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개되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업체인 사이닉 솔루션이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9일은 지난 4일에 발표됐던 상호 관세의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주말 사이 중국과 합의를 완료했고 다음 타자가 인도라고 밝힌 미국 측이죠. 지금 시점에서 약 2주 정도 남아있는데 어떤 국가가 협상국의 이름을 올릴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10일로 넘어가면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대기 중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인하 관련 속도 조절을 시사했는데요. 이번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잘 봐야겠고요. 같은 날에는 대만 TSMC가 6월 매출을 공개합니다. 15일에는 미국 기업들이 은행주를 필두로 실적을 공개합니다. 어닝 시즌의 막이 오르는 만큼 잘 확인해 보셔야겠죠. 또 미국의 6월 CPI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16일에는 미국의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지난 5월에는 경제와 정책 모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었는데 이번 6월에선 어떤 내용 공개할지 확인해 보시죠. 20일에는 일본 이슈 2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를 7월 20일에 실시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참의원 선거 전초전으로 불리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치러지는 만큼 참의원 선거는 이번 이시바 정권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주로 접어들면 22일에는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리고 신규 상장 기업의 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원래 상장을 하려면 직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상장 직전 분기 실적 공시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7월 후반부로 접어들면 통화정책회의가 우르르 쏟아집니다. 23일에는 유럽은행이, 29일에는 미국, 그리고 30일에는 일본이 금융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밖에 23일에는 유럽연합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해당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죠. 중국이 EU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일정 수량 승인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벌써 2025년도 절반이 지나서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일정 그리고 모멘텀들 잘 정리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마영 캐스터의 7월 주요 일정 쫙 정리하고 왔습니다. 자, 과연 7월에도 유동성 장세 우리는 기대해 봄직할까요? 오늘 경주마 시간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이 시간도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다음 주면 이제 벌써 7월이 시작됩니다. 6월 증시를 돌아봤을 때 와, 이것이 바로 유동성 장세였지라는 것을 4년 만에 우리는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7월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먼저 김영재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 장세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7월은 이제 또 하반기 시작이자 또 이제 7월 들어서는 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은 어땠는지 한번 또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사실 그때 4월을 따른 관세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도 영향 때문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이 의외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시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외국인도 사실 4월을 기점으로 그 5월부터는 이제 순매수로 완전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실적은 1분기와는 조금 다를 개연성이 좀 있는 게 일단 전반적인 관세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여기에 수출 수치도 YOY로는 조금 둔화된 모습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평균 환율 자체가 1분기 때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그런
관계로 아마 수출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는 좀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업황 사이클 속에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업들만이 의외로 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대부분은 좀 안 좋을 것이라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이제 스타트를 먼저 하는 실적 시즌에서 의외로 상당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우상향으로 좀 이끄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실적 시즌 내내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나오면서 시장은 뭐 관심은 있지만 일단 지수가 횡보하는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만일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지난 6월보다는 7월 달이 더 좋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발굴에 좀 더 힘을 좀 보태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당일이 다시 한번 좀 방향키를 쥐고 우리 7월 증시의 향방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 그렇다면은 우리 정경민 팀장님은 7월 시장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십니까? 네, 유동성의 이제 뭐 정도의 차이지 유동성 장세인 거 20조 이상, 20조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유동성 장세는 계속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제가 일단 깔고 있고요. 그 전제하에서 시나리오를 한 두 개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영재 이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궤적의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좀 현실 자각 타임이 좀 필요합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기존에 좀 주가보다 먼저 올랐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종목들, 특히 이제 주도주들의 실적 검증 시기에 이런 소외주들이 서서히 좀 수급이 유입돼서 지수는 뭐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리고 종목은 순환매의 흐름을 보일 뭐 그럴 가능성을 첫 번째로 좀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지난 시간에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의 그런 유턴 자금과 또 있을지도 모르는 금리 인하 때문에 성장주 위주의 코스닥 쪽에 새로운 그런 시장 선호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이 두 가지를 좀 꼽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조에서 25조 정도의 그런 거래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는 뭐 기관 외국인만 뭐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됐던 그런 이제 수급 상황인데요. 개인들의 그런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커지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선호도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뭉칠 경우에는 뭐 포모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7월 초 정도에는 전통적으로 개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성장 섹터, 뭐 바이오, 뭐 로봇, 뭐 이런 쪽, 특히 뭐 AI 요 정도까지도 한두 종목 정도는 좀 선점을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 쪽의 강세장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우리 수급을 보면 또 외국인이 이번 한 주에서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팔았거든요. 3거래일 또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주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글쎄요, 지금 동시에 또 미증시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시총 1위 탈환했고 다시금 좀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또 7월 들어 잠잠해질지 이 여부도 우리가 좀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뭐 6월 내 초반까지는 상당히 좀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 수급 특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수를 상승을 견인했는데, 근데 이제 3천선에 근접했을 때는 약간 좀 이제 이렇게 하루는 팔고 하루는 사고 하다가 최근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전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관세의 영향이 이제 7월 달에는 또 나타날 가능성도 개연성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뭐 이제 중동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사실 이게 조기에 뭐 마무리는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뭐 끝났다라고 뭐 단정 짓기는 아직은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두되는 시기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외국인이 줄기차게 사왔던 그 주도 업종에서 최근에 들어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 저점에서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이 일부 좀 차익을 좀 실현하면서 수익률을 좀 확정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뭐 7월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이거는 좀 이렇게 볼 게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관세 협정도 그렇지만 뭐 환율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좀 체크해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여야 될 것은 실적 시즌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제 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제와는 완전 정반대 모습이었죠. SK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삼성전자는 오늘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7월에도 어떤 시그널을 미리 준 것이라고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럴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또 이제 만약 7월달에 치고 나간다 그러면 저희가 또 우려하는 점은 이제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보초 써주고 옆으로 횡보할 때는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아주 좋은 장이 오는데 삼성전자가 혼자 가는 장이 또 온다 그러면 또 많은 종목들은 또 보초를 써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지수 대비는 좀 언더퍼폼 해주는 것이 승률 게임 측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장 또 특징점이 장중에 거의 1조 가까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하는데 지수는 체감적으로 상당히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어떤 매수세, 저점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볼 때 2024년 고점이 이제 한 2,890선인데 그래서 결국 2,900선을 아주 강력한 지지선으로 해서 그 근접 시에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시는 것도 좀 보시면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하방 경직성은 2,900선에선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대외적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9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9일입니다. 유예됐던 미국 관세가 다시 좀 적용이 되는 시점인데 사실 지금 화해 모드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미중 무역 합의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성명했다. 성명문 발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반면에 또 다양한 국가들과도 좀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한번 좀 내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뭐 딱히 이런 만약에 이제 강행을 했을 경우에 뭐 환율이 흔들린다든가 뭐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이렇게 커다랗게 좀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시장이 겪어본 이벤트에 대해서는 좀 내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앵커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뭐 중국과도 그냥 뭐 이런 뉴스가 있었나 하는 식으로도 넘어갔고 뭐 좀 인도와도 뭐 잘 될 것이다 하고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유럽과도 뭐 좀 노이즈는 좀 있습니다만 잘 해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연장을 하든 뭐 강행을 하든 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과거 우리가 이제 우려했었던 이 처음 이제 상호 관세가 나왔었던 그 시점처럼 시장이 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넘어갈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관세의 영향이 아직 이제 실적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선별적으로 뭐 유불리를 따져서 이제 차후적으로 이제 선호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 관세 7월 9일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시장에 뭐 변동성이 생기면서 각각의 매크로 지표들이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이번 이벤트는 뭐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큰 이벤트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뭐 관세 여파는 그래도 큰 타격은 네.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장 충분한 내성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미국 상무부가 어제 또 자동차 부품의 관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자동차 관련 종목에 대한 전략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는 조금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도래한 건가요, 이사님? 사실 뭐 지금 사실 많은 뭐 전문가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좀 낮은 것이 현실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부품이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뭐 전자 부품인데 5월 3일부터 지금 미국 상무부, 5월 3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무부가 7월 1일 업계 의견을 받아서 60일 내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을 했고, 이제 예상되는 이제 추가 부품이 이제 가죽이라든지 플라스틱 내장재 뭐 이런 고부가 소재가 될 가능성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관세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는 결국은 뭐
기업의 입장이라든지 뭐 종목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기존 관세가 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것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통해서 좀 해소될 줄 알았는데 품목법 관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이렇게 투자 심리를 아직도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다라고 있고, 결국 미국 조립하는 차량의 원가 상승으로 기울되면서 실적 역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올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동안 완성차의 좀 마진이 높았던 것이 국내 조립 후에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뭐 국내 대비로는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아직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완성차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는 이것이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품주는 보시면 지주사 이슈가 있는 몇 개, 뭐 한두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장에서 완전 소외된 그런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이슈가 대두되기 이전까지는 이제 협상이 이제 된다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부품주 같은 경우는 수급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개선되는 조짐이 좀 보인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는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좀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삼성전자가 7월 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잠정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9조까지 나온대요 라는 뭐 뉴스가 쫙 이렇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조용하거든요. 어느 수준의 이익까지 나와야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그리고 삼성전자 6만 전자를 이제 등극했는데 7월에도 쭉 이런 긍정적인 흐름 예상하시는지 정용민 팀장님. 네, 뭐 저는 뭐 어쨌든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시가총액 400조 정도는 맞춰놓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금 욕심낸다면 한 420조 정도까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33조 아닌가요? 지금 한 350조, 60조, 예, 이 정도니까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5%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뭐 실적 미스를 하지 않는다면 뭐 올해 좀 목표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그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의 자본 총계가 4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거기까지 한다름에 간다는 건 조금 이제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400조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좀 맞춰놓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실적 2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지금 6조대 후반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장 스트릿 컨센이라고 하죠. 이제 7조대 초반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뭐 환율이 뭐 비우호적인 이제 그런 상황도 뭐 있었습니다만, 마이크론의 실적을 뜯어보니까 뭐 레거시 반도체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DDR4를 비롯한 그런 좀 재고 확충 수요, 그리고 기존 메모리 수요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에 좀 이렇게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이제 그런 환율 부분을 빼더라도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기타 뭐 핸드셋을 비롯해서 뭐 디스플레이나 뭐 가전 이런 쪽도 굉장히 무난한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이제 국내로 유턴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처럼 밸류업이 안 된 넘버원 주식이라는 좀 인식이 계속해서 좀 강해지면서 좀 서서히 좀 들어오고, 뭐 정고점이라 그래봐야 좀 한 2~3% 오르면 그냥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고점에 이제 너무 이렇게 근접해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일종의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난하게 한 4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뭐 어렵지 않게 맞추고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삼성전자의 시총 400조 다시 한번 회복을 한번 강하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또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9일에는요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AI 폴더블 폰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오랫동안 쉬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품주 이제 좀 주목해 볼 시점이 도래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7, 그다음 Z 플립 7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언팩 행사의 키워드는 뭐 초슬림, 대화면, 그리고 강력한 AI 성능인데,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것은 AI 성능에 보다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현재 애플 아이폰보다는 AI 관련해서 스마트폰에서는 좀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게 확실하게 차별점이 부각되고 그 이후에 어떤 신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전작 대비 훨씬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물론 관련 부품주 전반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일단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수차례 언팩 행사를 지금 저희가 경험한 것은 기대감이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던 주가가 다시 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와는 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작은 호재라도 수급 개선 요인으로 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언팩 행사와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은 보통 이제 세론이라고 그러죠. 어떤 재료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파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금 오르는 모습이 보인다면 좀 경계하실 필요는 아직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또 2차 전지 등으로 이제 어떤 매출처를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 부품 그 하나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여러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지도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엔터주로 넘어와서 블랙핑크의 하반기 월드 투어가 이제 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7월 5일부터 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KB증권이 YG엔터의 목표가를 11만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거든요. 자, 하반기는 정말 기대되는 일정들이 엔터주에는 정말 상존하고 있는 이슈들이 여러 개입니다. 우리 정영민 팀장님 엔터주 어떻게 보세요? 엔터주 뭐 당연히 좀 좋게 보고요. 뭐 좋게 안 볼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섹터 중에 악재가 거의 없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다만 좀 주가가 좀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인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름부터 연말까지 정말 빼곡하게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 그리고 월드 투어 일정이 뭐 다 잡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예전에는 이런 것도 발표를 안 했는데 이제는 또 친절하게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느 규모로 누가 한다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편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역시 뭐 그 군백기를 마친 이제 BTS의 컴백. 예, 근데 제가 볼 때도 BTS 컴백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하이브의 주가를 뭐 반짝 이렇게 들여세우는 이제 그런 이슈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다시금 이제 K-팝의 뭐 그런 글로벌 관심을 높여줄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세대까지 등장시키는 이제 그런 엔터사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티스트들의 수익 기여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보통 손익분기가 뭐 2년, 3년 이렇게 갔는데 요즘에는 뭐 1년 만에 그 손익분기를 넘어서면서 바로 이제 그 주가에 그 아티스트의 활동이 다 이렇게 좀 반영되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뭐 어쨌든 수익을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높여주는 거는 역시 이제 3세대와 4세대 아티스트들이 아직도 뭐 많은 이제 수익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뭐 3세대로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고 BTS도 이제 3세대고요. 이쪽에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존 팬덤의 확인보다는 저는 수익률을 봤을 때는 새로운 팬덤이 이렇게 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좀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 쪽 활동에 어떤 계획과 어젠다가 명확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SM 쪽입니까? 예, SM 그리고 디어유 이런 쪽이 네. 괜히 강한 거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강할 것 같고 역시 또 BTS의 어떤 깃발을 지금 휘날리고 있는 하이브 이 세 종목을 엔터의 3인방 이렇게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TS 업은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텐센트가 또 지분을 매입한 SM 플러스 디어유까지 한번 주가 추이 하반기 내내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7월 10일에는요. 한은의 금통위가 열립니다. 한은이 또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은 금리 동결을 할 것인지 여부에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시각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그 의견은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 이번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결국 지금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는 금리 차가 지금 2%포인트인데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원화 가치도 하락되면서 어떤 경제 상황도 나빠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것보다는 좀 지난 다음에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또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금리를 또 추가로 바로 인하해 본다면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부채가 훨씬 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된 지 사실 뭐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정부가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각종 경제 대책들의 어떤 효과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좀 아직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는 뭐 7월 달에는 동결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8월에는 또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또 의견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많이 한 상황이 결국은 국내 경기가 상당히 지금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어떤 이것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결국은 금리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FOMC 미국 같은 경우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제적으로 내려도 바로 이제 미국이 이거를 다시 낸다면 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경기 부양이 좀 늦춰주는 구간으로 된다면 오히려 시기가 이제 사실 경기 부양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금리를 이제 8월에는 인하함으로써 그런 거를 좀 더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그 스탠스를 좀 유지시키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8월에는 아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7월에는 동결이지만 8월에는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또 7월 말에는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거든요. 자, 연준 뭐 사실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은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냐 안 할 거냐 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힌트가 7월에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괜히 근데 또 그 7월 연준 부위원장이었나요? 7월에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이번 주에 해가지고 그랬죠. 네네, 또 좀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었잖아요. 네네, 설렘 좀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연준 위원들 사이에도 굉장히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고 네네. 이게 그 부정적인 반응이 사실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CPI나 뭐 실업 청구권 뭐 이런 것들 선행 지표의 견인이 예상보다 이렇게 좀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그런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도 이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그런 기대치를 일부 반영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4.256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법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환율이나 또 이제 회사채까지도 이렇게 전이가 되는 그런 동질성은 좀 약한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리 인하 된다면 뭐 나쁠 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성장주들의 어떤 이제 수급 개선이 훨씬 좀 가파라질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말 비싼 금리의 그런 자금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2차 전지들도 한 번 정도는 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명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기존의 주도주에 머물러 있는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명분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정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쉽지 않다라는 정도로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제 변수가 많고 네. 또 뉴스가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모르니까 이 여부는 좀 우리가 꼼꼼하게 뉴스를 잘 추적해 가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월 기타 주목할 이슈나 변수들 우리 김영재 이사님, 정영민 팀장님은 또 어떤 이벤트 주목하시는지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뭐 이벤트는 이제 앞서 많이 소개를 드려서 특별하게 어떤 이벤트보다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제 매크로 지표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좀 하락하면서 일단 원화 강세 기조를 좀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7월 달에 외국인 수급도 이런 거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계절적으로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업종들이 몇이 있는데, 특히 7월에 만일 여기에 환율까지도 만일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떤 여행 업종이라든지 뭐 항공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방향으로 재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이제 이슈나 변수 중에서는 사실 시장의 관심이 사실 관세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트럼프에 상당히 주목했었던 상황에서 이제 7월은 이제 다시 이제 금리에 좀 더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밑으로 갈 수 있는 그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7월에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벤트적으로는 특히 이제 7월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번외인데 최근 4년간 2021년부터 24년까지 미국에서 월별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그런 월 체크를 해보니까 1등이 11월이었고 그리고 2등이 7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본 그런 상황.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사실 7월에 이번에 상당히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혹시 모를 상승이 있다면 과거에 나타난 것이 7월에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어떤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뭐 너무 접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되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서머 랠리가 나타난다면 그 자금이 또 미국으로 쏠리고 그나마 좀 들어왔던 수급이 다시 좀 주춤하는 거 아닌지 국내 증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 정영미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좀 대세적으로는 좀 미국장에서 많이 좀 실망을 하셨고 일단 환 쪽에서 이렇게 좀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처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턴 자금 좀 들어오는데 오늘 김용재 이사님 알려주셔서 저도 이 세븐일레븐은 처음 알았네요. 7월과 11월에. 세븐일레븐, 네. 일단 뭐 7월 이벤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는 실적 시즌이라는 게 모든 거를 좀 해석해 줄 수 있다, 설명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저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오히려 좀 드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뭐 11일에 나올 이제 CPI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 여부가 또 열릴 가능성이 있고 뭐 말씀해 주셨던 30일 날 뭐 FOMC 있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역시 7월에 가장 큰 이벤트는 반기를 마무리하는 실적 시즌이고 지금 주도주의 그 위치에 있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 이걸 좀 보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집중을 하는 것이 계좌의 컨트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훨씬 더 좀 도움을 주는 중요한 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은 실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김영재 이사님이 세븐일레븐을 소개해 주신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뭐 도이치뱅크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들은 7월 위기론을 또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볼지 그냥 실적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위기론의 이제 전제를 보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이제 그런 노이즈를 이제 뒤에 깔고 나왔던 이제 그런 레포트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과연 이제 그게 제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채 한도 뭐 이렇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7월 위기선 국내로 봤을 때는 뭐 중소형 건설사들 뭐 몇 개 뭐 이런 좀 위기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저는 이렇게 7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주 접한 이제 그런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미국의 그런 좀 노이즈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 정도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돈의 힘이 작용하는 이제 그런 강세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시장이 위에 이런 설들을 돈의 힘으로 좀 무마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7월 투자 전략과 공약주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이사님. 네, 일단 뭐 지금 지수가 상당히 6월 달에 특히나 많이 올랐는데 단기간에도 너무 급등했던 그런 면도 충분히 지금 공감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숨고르기는 오히려 건전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향후 있을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하반기부터 또 확실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7월부터는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업종
일정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앞서도 계속 팀장님께서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7월부터는 실적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진입에 따라서 만약 실적이 여기서 정말 별로다라고 하면 아마 관망 심리가 너무 팽배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 반대로 실적이 오히려 예상보다 좋네 했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주를 찾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상당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연관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되는 바이오 업종을 7월에는 조금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이제 화랑을 가장 수혜가 이제 증권 업종이 될 것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증권 업종 내에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PBR이라든지 이런 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기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좀 보여서 이제 지금 사실 뭐 일선에서 일하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지만 지금 상당히 브로커리지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이제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2분기 특히 이제 뭐 3분기 특히 더 그렇겠죠. 화랑장이 올 거니까 증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좀 이제 증권사들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의 투자 전략과 종목은요? 네, 뭐 저의 투자 전략은 이 뭐 기조에서 좀 밝혔듯이 기존에 이제 그 주도주들은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김행재 이사로 좀 굉장히 좀 비슷한 의견인데, 새로운 수급이 스며드는 이제 소외주들의 뭐 일부분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그 소외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성장주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바이오, 로봇, AI 그 시가총액 한 50위권 안에 있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좀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대안적으로 이제 좀 대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전자의 정고점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반도체 에너지가 지금 조금 예사롭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제 소부장까지도 확산이 나오면서 이제 좀 소외됐었던 반도체도 좀 활기를 좀 찾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예 좀 틈새 그냥 좀 단기적인 한두 달짜리 매매를 하시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중국 소비 관련해서 엔터, 화장품, 컨텐츠 이런 쪽에서 의외로 좀 틈새 종목들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좀 실적도 워낙 좋고 수출 데이터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적의 신뢰성이 높은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좀 소외됐었던 이제 개인의 선호, 전통적 선호 종목들, 그리고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생기고 있는 이제 좀 반도체 쪽의 에너지, 그리고 아예 그냥 매매를 틈새 종목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중국 소비주,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을 하신다면 7월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7월 투자 전략 및 선호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R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